한국의 인구 통계가 위기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지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종종 한국의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도 장기간 인구 감소하는 현상에 고민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전염병이나 기후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출산율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인구 통계는 인류의 인구학적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60년 한국의 출산은 108만 535명이 태어났다. 당시 남한의 인구는 2501만 2374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한국 총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7만 2410명이 출생했다. 즉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1000명당 43.2명에서 2020년 5.3명으로 12.3%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60년 만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88%나 감소했다. 출생률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여하튼 2021년 말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다. 2020년 출생아는 한국의 장기적 출산율 감소와 일치한다. 현재 한국 인구 통계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85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평균 수명이 약 85세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A국가에서 매년 1000명이 태어나고 이 숫자가 일정하다면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구는 연간 1000명당 평균 수명이 85세가 되는 것이다. 이제 85의 법칙을 한국에 적용해보자. 85 곱하기 2020년 출생인구 27만 2410을 곱하면 전체 인구수가 2315만 4850이다. 85의 법칙은 대체로 유용한 근사치이다.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2.1명 미만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별 낙태가 없는 자연 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이다. 1000명의 출생 중 485명만이 여아가 될 것이다. 이 소녀들이 자라서 평균 2.1명 미만의 자녀를 낳는다면 1000명 미만의 엄마가 된다. 반면에 85의 법칙은 출산율이 2.1보다 높으면 장기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출산율은 0.70으로 대체율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수십 년 안에 한국의 인구수는 이민, 자연재해 등을 무시하면 2300만 명보다 적을 것이다. 현재 출생률로 보면 100년 후 한국의 인구수는 1800만 명 내외가 근사치이다. 물론 본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2.1명의 대체율을 이상으로 이해할 뿐이다. 첫 번째 인구 감소의 딜레마를 검토한다. 먼저 인구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가 용이해지고 자연자원의 사용이 적을수록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주요 변화를 강화한다. 선진국의 GDP는 점진적으로 서비스업의 GDP는 높아지고 제조업과 농업의 GDP는 낮아져서 산업 생산에 필요한 천연 자원이 줄어든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경제 구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저개발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의 부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더 많은 천연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러한 경제의 전체 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1인당 자원 사용이 훨씬 더 높아도 안정적이고 감소하는 세계 자원 소비와 양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결과는 더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GDP가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회도 적응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경제는 노동 생산성이 매년 평균 2%씩 증가했다.
1960년대에 많은 선진국에서 노동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한 것처럼 정상적인 경제 체제는 2% 노동 생산성 증가와 1% 인구 증가에 의해 3%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결국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노동 생산성이 2%로 증가하더라도 경제는 노동 생산성 2%에서 인구 감소 1%를 차감하여 1% 경제 성장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평균 이상으로 가속되면 2 내지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역으로 경제가 둔화되면 성장률은 -1 또는 0%가 된다. 이것이 종래 일본 경제와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겉으로 보기에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 가능한 성인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면 경제가 전체 관점에서 3%가 아닌 1%로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총 소득보다 1인당 소득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대답은 사회의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소득 척도가 1인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공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1인당 소득이 아니라 총 소득에 달려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인 국가를 상정하자. 해당 국가의 경제가 3% 성장하면 국가채무는 국내 총생산 비율로 안정화된다. 경제가 1% 성장하면 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재정 적자를 1%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연금 및 공공의료 서비스와 같은 많은 국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대 수명의 연장에 직면할 때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경제는 뒤처져 있다. 정년 연장 등의 변화가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큰 변화가 없다. 정년을 연장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사실 인구가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2% 증가할까? 두 번째, 인구 감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인구가 증감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에 연구 참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미래가 2025년의 관점에서 관찰한 인구 통계적 추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인구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우세하도록 정책의 전환을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선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결과. 주요 긍정적인 결과는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적다는 것이다. 인구가 더 적거나 느리게 증가하면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하고 생물학적 부의 영역을 보존하여 인간 활동에 영향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주요 변화를 강화한다.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은 점진적으로 필요한 천연자원이 줄어든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종이책 구입 예산이 대폭 감소했고 그 대신에 전자책 등 킨들을 구매하여 도서관과 연구소에서 종이책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교수들의 연구실의 종이책은 이전 무게의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고 킨들이 그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는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 연구실의 종이책 4,000여 권 중에서 3,500여 권 정도를 도서관이나 학생들 등에게 나눠주었고 그 대신 킨들 책이 6,000권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종이책이 건물에 미치는 하중이나 종이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관찰은 경제 성장에 일반적으로 1인당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국이 1890년보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 13배 더 많았음에도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었다. 미국은 2019년에 1978년보다 석유를 2%덜 소비한 반면 실질 GDP는 3배 증가했다.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저개발 경제가 성장하고 주요 국가의 부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러한 경제의 전체 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1인당 자원 사용이 훨씬 더 높아도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세계 자원 소비와 양립할 수 있다. 둘째로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자.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결과는 매우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총생산이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역으로 경제가 이례적 상황에서 수요 또는 공급의 충격으로 인해 가속되면 4% 또는 5%로 성장한다. 속도가 느려지면 1 내지 2%씩 성장한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면 경제가 전체 관점에서 3%가 아닌 1%로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총 소득보다 1인당 소득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사회의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소득 척도가 1인당이기 때문에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1인당 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에 달려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인 국가를 상상해보자. 해당 국가의 경제가 3% 성장하면 국가 채무는 GDP의 비율로 안정화된다. 반면에 경제가 1% 성장하면 국가 채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반 정부 채무를 1%로 인상해야 한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연금 및 공공의료 서비스와 같은 많은 국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생산 가능 인구의 출산율 감소와 함께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 비율의 증가에 직면할 때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경제는 뒤처지게 된다. 인구가 줄어도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이용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2% 증가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식, 창의성 및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제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아이디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원을 상품이나 서비스로 변형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모든 창조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도체 칩이 사용되는 모든 생활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아이디어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되고 아마존이나 회계 방법 및 다양한 보험 상품은 혁신적이다. 아이디어는 연구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에서 아이디어의 흐름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에 달려있다. 경제제도가 비슷하다면 2억 명이 사는 사회가 200만 명이 사는 사회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한국은 유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고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더 적은 혁신적 아이디어만을 생산할 것이다.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는 그만큼 혁신 아이디어도 적은 국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증거에 주목한다면 이 현상은 특히 시급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급 두뇌 집단의 총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 감소하는 인구는 혁신의 관점에서 그만큼 덜 역동적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낮은 생산성에서 이미 그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연간 1%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가 된다. 평균 성장률이 0인 상태에서 복지국가와 공공부채 수준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